이제 수석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수석님이 저한테도 자주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여러 심리적인 이야기들 좀 다시 궁금해가지고 더 여쭙고자 합니다. 이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싶은 여러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것을 이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live, 사는 사는 곳. 곳이라기보다는 투자자, 바이 이렇게 의미가 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게 아파트라는 게 사는 곳, 거주처라기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좀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심리적으로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훨씬 더 노골화됐다고 보면 되죠. 네. 1990년도 그럴 때도 신문사에서 부동산 재테크면을 다뤘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상이라 봐요. 네. 이게 투자 자산화 혹은 자본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무지한 걸 다 투자 대상으로 보잖아요. 예. 뭐 지금 뭐 운동화 리셀까지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술품 뭐 이런 저작권까지도 하나의 이게 유동화해서 네. 어떻게 보면 뭐 자본화해서 뭐 수익 어떤 일환으로 볼 정도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노하우가 필요 없어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법령화되어 있는 어떤 투자 상품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의 대중화가 네. 결국은 아파트 재테크라는 신드롬을 낳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훨씬 더 이게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막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다가 확 꺼지는 이른바 광속기 시대에 좀 더 우리가 이 가격 등락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어떤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금융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표준화되다 보니까 더 이게 쉽게 어떤 하나의 재테크 상품으로 뿌리 내린 것 같고요. 채권이나 주식처럼 사고 팔잖아요. 마치 그렇죠. TV 홈쇼핑에서 냉장고 사고 팔듯이 파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사고 판다는 것은 이때에 사고 파는 것은 배당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대 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주로 자본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사놓고 누구나 다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민감한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파트교 신도 사회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죠. 아이고.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워낙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황의 힘이라 할까요? 네. 그다음에 동조 압박 그리고 이런 군집 어떤 그런 행동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최근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포모 증후군 네. 이런 거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가장 손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 패턴이 바로 갭 투자죠. 갭 투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유행하면서 결국은 이 아파트 가격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노예가 되다시피 한 사회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집단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거는 아마 뭐 주식이나 뭐 경제 현상에서 좀 나타나는 어떤 측면이 있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사유재산의 인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유재산을 얼마든지 증식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20년, 21년에 집값이 폭등할 때 집을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벼락거지 됐거든요. 맞아, 벼락거지.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내가 집을 갖고 있을 땐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집을 안 갖고 있으면 내가 소위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체감하면서 집도 하나의 투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집을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되고 안 갖고 있으면 가난해지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갖고 있으면 가난해지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안 들고 있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이른바 포모 현상. 아, 나도 집을 갖고 있어야 될 땐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르는 시점에는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혹은 반대로 떨어지는 시점에 내가 안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내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자본주의에 걸맞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체감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가격이 더 민감한 구조가 됐죠. 그렇죠. 특히 이제 갭 투자가 하나의 대중화되면서 시대적 유행을 하면서 가격에 훨씬 과거보다 민감도가 높아진 어떤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책에서 네. 좀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파트는 가시 속 알바입니다. 아니, 그렇죠. 원래 우리 수석님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블로그도 운영하시고요. 항상 글을 매일 하나씩 남기시죠. 네. 그 글들을 보면 상당히 시적이세요. 네. 그 소녀 감성이 좀 있으시고 은유적인 어떤 그런 걸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시죠. 그 역시 이번에 가시 속 알바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면은 이 가시가 바로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지금 전체 주택의 64%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1200만 채 조금 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강하다는 게 특성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시로 이게 가격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밤을 이렇게 꺼내 먹으려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손으로 찔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 찔리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가 보면은 21세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공동주택에서 진화된 형태인데, 네. 근데 이게 수시로 이게 가시에 찔리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아파트를 편안과 불안의 이중주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편안한데 예. 떨어진다는 뉴스만 보면은 자꾸 이제 불안증을 느끼는 이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시에 좀 덜 찔리고 아파트에서 어떻게 행복할까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제 심리 지표를 이용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판단하는 네. 뭔가의 근간을 좀 만들고 마련하고 싶은데 이 부동산 심리 변수들 좀 하나씩 여쭤보고자 네, 하는데 주식 시장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해도 안 팔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말이죠. 네. 이거 심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못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비환금성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는 이 부동산의 어떤 고유성, 이 비환금성이 어느 정도 희석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아예 극한적인 불황이 와버리면은 거래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삶의 효용성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서 네. 일반적으로 주식처럼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손절매는 거의 못 받고요. 물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약간 손절매가 있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손실의 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고 안 팔겠다는. 그래서 불황이 오면 거래가 먼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통 매매 시장에서 3대 제가 심리 지표를 말씀드리는데 손실의 피, 네. 처분 효과는 주식에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부동산도 논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면 계속 갖고 있고 조금 이익 나면 파는 거 이게 이제 처분 효과잖아요. 네. 부동산도 그러니까 이익 남아야 판다는 거죠. 손실의 피가 약간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미래 기대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네. 어떤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손실 회피 성향도 참 공감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미래 가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네. 그 세 가지 지표가 다 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라든가 혹은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 의지 네. 이런 것을 결정짓는 네. 결국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반이 되는 그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심리 지표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수요하고자 하는 자, 또 공급하고자 하는 자, 네. 이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3년 지금 하반기 경제까지가 네, 네. 소위 말하는 불황이잖아요. 네. 이런 불황과 같을 때는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네. 양쪽 다 손해 보고 싶어 하지 네,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급하려는 자, 매도하려는 자도 그냥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언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이 불황기에는 매수 심리가 또 강하게 자극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주춤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황기 때는 매도자가 시속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보통 불황이라고 해서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로 손실회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매수세도 자기가 손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줄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거래 두절이 조금 나타나면은 매도자가 어쩔 수 없이 한두 사람 팝니다. 네. 돈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결국은 그게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불황기 때는요, 매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기보다 네. 수요 부족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게 단기적으로 항상 불황에 움직이는 것은 바로 수요자들입니다. 네, 내가 왜 그 값에 왜 사자 이렇게 되는 심리가 결국은 이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또 재밌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손실회피 성향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을 1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7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결과적으로는 1억에서 7억으로 한 6억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식하고 달라요. 이거는. 네, 이 부분 설명. 이거는 이제 뭐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 미국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단내림 효과, 뭐 네. 앵커링, 뭐 이펙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애초 구입가격이 얼마였죠? 그게? 네. 예. 1억이라고 해요. 예, 1억이라고 하고 지금 그러면은 이게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7억. 지금 현재가 7억이죠. 예.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이걸 6억에 팔더라도 네. 5억이 남았잖아요. 물론 양도세는 제외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단내림 그 중고점을 뭐로 보느냐면은 최고가 10억이나 혹은 최근 거래 가격 7억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지나가는 분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1억을 내가 어떻게 보면 앵커링 포인트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황이 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주식으로 보면 욕심 많은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앵커링 뭐 이펙트 있잖아요. 네. 그런 단내림 효과가 굉장히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양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상승기 때는 어때요? 그 중고점이 어떻게 보면 올라가죠. 그렇죠. 미분양이 없어지고 비싸도 분양 받습니다. 지금 지방에 보면은 미분양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분양가가 비싸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방이 미분양이 확 없어지는 조건은 경기가 좋아지면 자동으로 팔려. 왜? 중고점도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분양가가 정상적인 가격이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준고점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지금 분양가가 10억이니 이건 너무 높아 하지만 나중에 10억이 준고점이 되는 순간 또 매수로 연결된다. 중고점은 미래 기대치도 조금 들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중고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 우리가 이 보금자리 이 주택으로 인해서 집값이 엄청 빠졌잖아요. 네. 주변에 뭐 강남을 반값에 공급한다는데 다 이거 버블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하우스포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수석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부동산은 정말 심리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 부동산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또 제대로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니까요. 그렇죠. 돈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심리라고 보고요.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은 아니죠. 네. 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바로 부동산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 중에 편향성을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이어스 말씀이죠.